엄경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금의 남자 엄경영. 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방송에서도 갤럽조사의 사례를 들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빠지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좀 분석과 함께 이 3대 이슈가 왜 중요한지 먼저 좀 함께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 서울 지지율의 하락 포함해서 총선에서 판세를 가를 3대 이슈 무엇인지 좀 그 부분을 먼저 좀 다뤄주시겠습니까? 네. 그 전에 이제 그 지난 토요일에요. 네. 박찬종 변호사가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방송 보시고 국민의힘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저랑 한동안 통화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 방송 열심히 보신대요. 그래서 본인 유튜브 할 때도 활용하고 그러면서 우리 허연준 앵커 아주 열정에 넘치는 진행 그러면서도 스마트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고. 칭찬해 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한 말씀 하셨는데요. 네. 이게 그 목소리는 30대다. 근데 그 다음 뒤에가 궁금하네요. 네. 뭐 거기까지만요? 네, 유리한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거기까지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조사인데요. 예. 새벽 조사가 아니고 오늘 새벽에 그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네. 그 사의 수용했다고. 네, 그래서 뭐 상황이 뭐 좀 급변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되게 불안해 하시는데 절대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까 뭐 대기실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서울 지역 지지율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떨어진 건 맞는데, 그게 정치 지형이 변해서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의힘이라든지 여권의 난맥상, 또 그러니까 총선 불안감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뭔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뭐 일부러 민주당 이렇게 뭐 지지한다고 답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조국 바람도 저는 이제 이 전화 면접 조사 보면 되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쿠키뉴스 ARS는 아직도 뭐 20% 넘게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네. 뭐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제 분명히 꺾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게 국민의힘 승리. 뭐 얼마 전에는 이재명도 151석 얘기하면서 플러스 알파 얘기했죠. 네, 플러스 알파 얘기하면서 어쩌면 국민의힘 170석 될 수도. 뭐 요즘 요즘 뭐 견학서나 다 저의 170석을 인용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170석을 인용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면서 열심히 노력하죠. 자, 네, 3대 이슈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죠. 네, 3대 이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권은 이제 사실 민생 정책 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권은 포지티브하고 정책, 민생 뭐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권력의 힘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심판 선거는 이제 주로 야당이 했던 선거다.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강원도 사과 들고 가서 막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 동네 가서 사과값이 비싸다고 하면 농민들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사과를 들고 가서 강원도까지 가서 설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치 선거는 야당의 전유물이지만 저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정치 선거를 하다 보면 이 되치기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24년 6월 지방선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때 이제 4월에 세월호가 침몰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민주당이 온통 세월호 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다 노란 이 딱지를 붙여놓고 세월호 선거로 몰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민주당이 또 안철수하고 또 연합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당명이. 그래서
이 선거를 야당이 싹쓸이해서 이길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전망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광역단체장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8대 7인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9대 8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국민의힘이 3분의 2 정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였습니다. 이때 여당은 민생 선거로 올인했어요. 뭐 삼보 일배 이런 거 하면서 오로지 민생에 올인했거든요. 그러면서 민생 대 정치 선거의 대결 구도가 됐는데 민생이 정치 선거를 이긴 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뭐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 발표하는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민생 올인 선거를 이제 하게 되면 저는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야당은 지금 정치 선거, 온통 정치 선거뿐입니다. 저거는 100% 되치기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민생 첫 번째 이슈,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민생에 올인해야 된다. 그런데 야당의 정치 선거 실제로는 시끄럽긴 하지만 미치는 선거에서 마지막 선거를 까보면 그렇지 않은 2014년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뒤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는데 민생 올인은 그러면 누가 주도합니까? 누가 주도해야 되나요? 선거에서는? 민생 올인은 이제 사실 당에서 주도를 해야 되지만 또 정부도 한 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대정원 발표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이제 좀 약세로 흐르는 이 선거 판세를 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의대정원, 그러니까 사실 그 찬성이 거의 한 70-80% 되거든요. 찬성이 70-80%라는 것은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거의 만장일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래서 정책 추진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의대정원 발표하게 되면 그동안 한 달 동안 조금 의사파업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돼 있는데요. 이것이 저는 이제 좀 날아갈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전국의 의대가 40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 중심으로 80%를 지방에다가 배분을 하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러니까 새롭게 이런 것을 좀 지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될 거로 보고 있고, 특히 스윙부터 성격을 띠고 있는 50대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세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슈 두 번째로 그러면 네. 의대 증원 지금 문제에 대한 신속한지 이 부분이고요. 그거 한번 PPT 자료 한번 그 전 거요. 네. 예, 계속 그걸 띄워놔 주시죠. 네, 예. 네. 그래서 네, 두 번째 이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그러니까 2030 남자들의 투표율 문제입니다. 결국은 저 연령대에서 승부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뭐 60대 이상 4050 이렇게 국민의힘 민주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2030 여성은 남자보다도 투표장이 많이 갑니다. 그게 최근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아들이 충남대 다니는데요. 집에 왔었어요. 예. 그래서 너 투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랬더니 이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아빠가 국민의힘 170석이라고 1년 전부터 큰소리 치고 있는데 아빠 전망을 수정해야 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들 놈이 정색을 하면서 아빠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비겁한 거지. 나는 투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아들한테 힘을 얻었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170석 전망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완전히 제가 이 개딸들한테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월요일 날은 김현정의 뉴스쇼 하도 나오라고 해서 출연했었는데 거기 댓글의 3분의 2가 저를 비난하는 거였어요. 밤길 조심해라. 4월 10일부터 너는 엄벌레가 된다. 뭐 그러면서 이 얼굴이 화끈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엄벌레. 네, 저는 170석을 유지했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만 안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데이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아마도 정치 평론가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한다면 그러니까 이 3개월째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가고 있는 우리 페넷마이크 TV
3개월. 경영진을 왜 위해서 3개월이에요? 네, 4개월인가요 이제? 유튜브 얘기는 1년이 넘었죠. 아무튼 네. 이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가고 있는 우리 경영진들을 위해서 후원금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내서 이 국민의힘 170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네, 역시 수금이군요. 그런데 하나 여기서 예.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보수 지정 내에서는 이 의사계와 정부의 어떤 충돌, 갈등 이게 총선 국면에서 약간 좀 불편하고 또 불리하다 이런 인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 진영의 합의점을 찾아서 그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주로 이제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엄수양께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된다 이쪽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예. 이게 지금 안 하면 대한민국 못 합니다. 지금 안 하면 못 하고 이게 이제 뭐 진영 간에 이걸 어떻게 뭐 협의해서 중재안을 설득하고 뭐 중재안을 뽑아내고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의대 증원 문제는 오늘 발표하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파업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뭔가 좀 무리가 있더라도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확실하게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더요. 앞서 제가 이종섭 이슈를 좀 다뤄봤는데 이종섭 대사 관련 이슈가 최근에 이 문제와 연동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조금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우리 그 펜앤마이크 TV 보시는 분들이 이종섭 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있지만 그때 박찬종 변호사가 사실 그 문제를 질문하려고 어떻게 하는 게 답이냐 이렇게 이제 해서 전화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네. 예,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군요. 네. 예, 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선의 접전 지역인 접전 지역은 아니죠. 하면 벨트라고 하는 게 맞겠죠. 접전 3대 벨트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한경의 여론조사가 있었죠. 3월 18일 여론조사 발표한 게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강벨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 한국경제신문이 월요일 날 보도한 여론조사인데요. 저기 여론조사 방식은 웹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다운받아서 거기서 설문지를 작성해갖고 다시 보내는. 그래서 조사 방법 자체가 민주당한테 조금 유리한 조사 기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 보시면 벨트 3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한강벨트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기는 13개 지역구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아마 양천구가 빠진 조사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국경제 한강벨트 웹조사에 따르면 마포만 빼놓고 모두 다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리한 기법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포는 아마도 마포 가압은 아닌 것 같고요. 마포 을쪽이다. 마포 을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다소 유리한 조사 기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벨트에서는 국민의힘 석권 가능성이 여전히 많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은요, 다음 주 정도 되면 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벨트. 자, 반도체 벨트 다뤄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벨트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수원을 중심으로 한 15개 정도의 선거구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젊은 층들도 많고 그래서 민주당이 다소 우세다. 그래서 저희도 뭐 이 경기 반도체 벨트 쪽에서는 다소 약세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너무 크게 뭐 나쁘지 않은 결과이고 또 선거구별로 이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지역이 다수 배출될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벨트까지 살펴봤고요. 계속 띄워주시죠. 자, 지금 3대 벨트 지지율 계속 띄워주시고요. 네, 낙동강 벨트 한번. 아까 지금 3대 벨트 금방 보여줬던 거에 반도체 벨트 한번 보겠습니다. 낙동강 벨트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낙동강 벨트는 지금 민주당이 6개 의석을 갖고 있죠.
부산에서 3개 그리고 경남 양산을 김해 갑을 이렇게 이제 갖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다소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맞아 큰 차이는 없고요. 또 조사 기법 자체가 민주당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저 정도 바뀐 구도면 국민의힘이 사실상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낙동강 벨트도 저희가 한 2주 전만 해도 다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 바람이 불면서 이 보수 지지층이 응답을 안 하는 또는 회피하는 침묵의 나선이 작동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우세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저기도 조만간에 저는 국민의힘이 우세를 찾아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보다는 지금 총선이 국민의힘 쪽에 다소 유리하거든요. 유권자 지형이라든지 기타 정치 이슈에 있어서 전혀 불리한 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대체로 2%포인트 안팎 2%포인트 안팎 차이로 이제 졌는데 이 정도는 저는 대부분 다 이번에 이제 그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벨트도 문제 없다. 낙동강 전선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에 지금 한국경제신문의 여론조사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것과 좀 다르지만 어쨌든 웹조사 형식으로 민주당의 지지층 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오는 구조.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에서 사실은 그 웹 설문지를 다운받아서 거의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그걸 다시 발송해주는 형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60대, 70대 고령의 분들이 그런 방식의 조사는 익숙치 않고 하기가 좀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민주당 층에 그래서 상당히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강력한 팬덤이 존재하고 있고 네. 또 개딸들이라는 그리고 이제 40대, 50대가 주요 지지 기반이라서 이제 이분들이 이 핸드폰에 능숙하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우리 지지층들은 조금 이게 좀 덜 능숙한 부분도 있어서 저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사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겁니다. 네. 이건 제가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고 이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 자존심을 걸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절대 절 비난하지 마세요. 예. 데이터를 지금 한국경제신문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여러 가지 희망사항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원인 분석도 그렇고 데이터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건지도 살펴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이죠. 예. 오늘 좀 주요한 격전지, 수도권 격전지 5곳을 동시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인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동안 인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전보다는 좀 어려워졌다 이런 건데, 우리 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인천 연수갑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인천 연수갑 말씀드리기 전에 인천은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충청도 출신들이 되게 많은 지역. 그래서 충청도 판세하고 인천 판세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30% 가까이 충청도 원적자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충청도와 마찬가지로 제일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 속에 실제 어떤 진정한 팩트, 제대로 된 팩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이제 돈봉투와 관련된 지역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3명이 이제 연관이 돼 있죠. 동구 미추홀구 갑의 허종식 의원, 이분은 이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 부평 갑의 홍영표 의원은 부평을이죠. 네. 부평을의 홍영표 의원은 탈당한 상태고 그다음에 부평갑이죠. 저기가 부평갑인가요? 누구 얘기예요? 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요. 그렇죠. 홍영표 의원은 새로운 매 입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게 인천 연수갑 한번 가보시면 네, 지금 국민의힘 정승연 후보하고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찐명 최고위원 박찬대 두 후보 간의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인천 연수갑은 연수구의 원도심이고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승현 후보가 지난번에 한 7%포인트 정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졌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보면 최근 데이터를 보면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14.79%포인트로 졌네요. 지난 21대 총선, 그리고 20대 대선은 윤 대통령이 3.5%포인트 차로 이긴 지역이고, 이 지방선거는 유정복 시장이 굉장히 큰 격차로 이겼습니다. 14.91%포인트. 그리고 여기가 이제 3월 15, 16 여론조사 리서치뷰 조사 결과인데요. 리서치뷰는 ARS 조사 기법을 통해서 한 여론조사인데 그 전에 여론조사 한 번 있었죠. 있었죠. 네, 3월 초. 두 개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2월 말 3월 초 2개 있었는데 이때는 모두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5, 16 지난주 조사인데 저 때가 그 조국 바람이 많이 불 때라서 뭐 조금 이제 지는 걸로 나왔는데 오차범위 이내죠. 그래서 저는 인천 연수갑은 거의 100%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인천갑 지금 상황에 있어서 박빙으로도 보지 않고 이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격전지 두 번째 곳으로 가보죠. 이용 국민의힘 이용 잘 아시죠? 대통령의 수행실장으로 알려져 있죠. 이용 후보하고 추미애 논란의 인물이죠.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 예, 격전지 하남갑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남갑은 이번에 갑을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갑을 중에서는 갑이 이제 원도심이고 또 갑이 더 훨씬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저는 이제 을도 국민의힘한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하남갑하고 을이 이제 거의 강동 수준까지 주민들의 수준이라든지 집값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방금 설명하신 대로 민주당의 대표적인 여전사고 가장 센 대여 공격수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센 반면에 확장성은 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을 버리는 카드로 하남갑에 공천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버리는 카드였어요? 네, 잠재적인 경쟁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보면 잠재적인 경쟁자를 모조리 다 처단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결론 난 그 박용진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임종석 전 그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송파갑에 가서 죽으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자들을 무차별 처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추미애 버리는 카드다. 네. 그래서 유래 신도시와 가밀지구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하남갑이 형성이 돼 있고요. 또 과밀지구는 약간 민주당의 세가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 전의 선거 데이터들을 보면요, 최종윤 후보가 21대 총선에서는 17.53%로 당선이 됐습니다. 저 때만 해도 개발이 좀 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굉장히 야권 지지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살던 야권 지지자가 대부분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남양주나 이런 외곽 지역으로 다시 이동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구 전에 20대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이 4.77%포인트 차로 이겼고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딱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격차가. 그래서 저는 대략 한 10%포인트 정도로 이용 의원이 승리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용 의원이 아주 격차까지도 진단했네. 한 10% 정도 전후로 안팎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버리는 카드 추미애 실제로 10% 격차로 버려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격전지 가볼까요? 한번 세 번째 안양 동안을입니다. 국민의힘 심재철, 민주당 이재정 후보 양자 대결 구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경기 안양 동안을은 평촌 신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촌 신도시고
이게 분당 갑을하고 되게 유사한 성격의 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심재철 의원이 계속 당선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이재정 민주당 의원한테 지역구를 넘겨줬는데요. 여기가 그 유권자 정서라든지 뭐 집값 내지는 이제 주민 정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번에는 거의 탈환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재정 의원은 비교적 약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조금 이제 그 물갈이 여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심재철 말고는 이제 또 적당한 적임자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에 공천을 받았는데 최근 여론조사 꽃인가에서 한번 좀 불리한 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 데이터 한번 보시면요. 이재정 의원이 21대 총선에서는 12.42%포인트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대선에서는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0.68%포인트 차로 이겼고요. 그다음 경기지사에서는 이제 김동연 지사가 0.34%포인트. 이제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2030 여성들의 결집이 강력하게 이제 일어나면서 심지어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에서 출구조사 기준이긴 한데요. 20대 여성의 경우 김동연 득표율이 70%나 됐어요. 거의 이제 이 정도면 거의 공산당 수준으로 여성들이 이제 민주당을 찍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2030 남자들의 이 투표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집에 가시면 저도 지난주에 돈을 들여서 삼겹살 사주면서 이제 잘 이렇게 꼬셨는데 여러분도 꼭 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안양 동안을은 무조건 탈환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합 우세인 것을 좀 넘어서 사실은 탈환한다 이렇게 보셨는데 아까 이야기 중에 여론조사 꽃 얘기했잖아요. 네. 꽃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발표한 시점하고 조사 시점과 발표 시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걸 경향신문에 실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천이 본격화되기 전에 여론조사 꽃에서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예. 돈을 4억인가 뭐 얼마나 들여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이게 공천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공천 논란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이제 그 사분오열된 상태인데 이때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15일에도 뭐 30일 정도의 격차를 갖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김어준 대표가 사실 이게 민주당의 어떤 여론 형성에 총대를 메고 거의 여론 조작에 가까운, 내용은 여론 조작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여론 조작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얘기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제 경향신문의 내용에 보니까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뭐 한 56개인가요?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지역구를 나눠서 조사를 했던데 2월 7일, 8일 이틀간 조사한 걸 3월 11일 날 발표를 했더군요. 한 달 딱 지나서. 그러니까 2월 초의 여론을 3월 11일의 여론인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더군요. 그래서 아마 뭐 결과적으로 여론 조작에 가까운 그런 여론조사 발표였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꽃에서 그래 나온 그 발표가 그 당시의 여론조사가 아님을 그래서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아시겠어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네, 격전지 네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분당을입니다. 분당을에는 홍보수석,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했던 김은혜 후보와 김병욱 민주당 의원, 현역 의원이죠. 두 사람 간의 지금 양자 대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분당을은 김병욱 의원이 두 번을 이기긴 했는데요. 이분이 되게 운이 좋아서 이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 분열이 돼 있었고 또 약체,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약체라고 얘기하면 김민수 전 이제 대변인인데 뭐 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조금 이제 그분이 약체 후보로 평가가 됐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분당 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지역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거기서 그 지역신문 기자도 좀 했었고, 제가 이제 분당 갑에 살고 있는 건 거기 집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집은 없는데요. 아무튼 그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거의 10%포인트 정도 바닥 민심은 국민의힘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저는 이제 전혀 걱정 안 하고 있는데 유난히 언론이 이 지역을 많이 그러니까 그 주목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이 여론조사 비용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선거 데이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21대 총선 내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47.94%를 얻어서 간신히 이겼어요. 뭐 이때는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전체 지역구에서 163개를 휩쓸어 갈 때였는데 2.84%포인트로 간신히 이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20대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이 16.18%포인트 차이가 났죠.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무려 17.43%나 차이가 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그러니까 3월 9일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김병욱 의원이 1.5%포인트 차 이기는 거였고요. 3월 초에 있었던 거는, 김은혜 전 수석이 4%포인트 차, 오차 범위 이내이지만 앞섰죠. 그리고 이제 3월 14, 15,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조국 혁신당 바람을 맞아서, 뭐 뒤집힌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그 적극 투표층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연령별 투표율 양극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요. 대략 저는 10%포인트 격차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격전지 분당을 분석을 했고요. 다만 한 가지 이 부분은 우리 엄사님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김민수 후보 약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2%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졌어요. 굉장히 지역 관리를 잘 했고 그래서 김민수 후보를 약체라고 봐주시지 말기를. 알겠습니다. 어려울 때 21대 총선은 막 코로나 지원금 쏟아지고 막 그럴 때니까 어려울 때 싸운 또 그런 분이라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 김문수 전 대변인한테 뭐 열심히 또 하시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성남시장 경선도 했었어요. 신상진 후보하고 그래서 아깝게 패배했는데요. 뭐 김문수 대변인도 저는 상당히 전도 양양한 젊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격전지 5번째 의정부 갑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 갑, 예,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 예, 대통령실 정무 비서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전에 의원을 한번 하셨죠. 초선 의원 하셨죠. 예, 신생 나오셨네. 민주당 박지혜 후보, 영입인재 1호 박지혜. 예, 두 사람 간의 격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희경 전 비서관은 이제 전 의원이기도 하고 용산 대통령실 출신인데요. 상당히 이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는 뭐 여기도 이제 경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정말 호각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가 오영환 의원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는데 소방관 출신을 민주당 영입을 해서 여기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이 오영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에 입당을 했고 물론 총선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 원톱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엊그저께 일인데요. 저는 오영환 의원이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에 들어가면서 전희경 전 비서관한테 다소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을에 비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이 의정부 갑이거든요.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41.7, 국민의힘 36.2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선거 데이터를 보시면요. 오영환 의원이 당시 15.64%포인트 격차로 이겼고, 지난 총선 때,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7.1%포인트 차로 이긴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1.12%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그래서 경기 북부지만, 저는 탈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는데 이제 도시공사 같은 거기 이제 그 대표 의정부 시의 대표가 이제 학교 선배라서 여기 오기 전에 어제 통화를 했었습니다. 통화를 했었는데 이게 오영환 의원이 새로운 미래 입당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결집에 대한 어떤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 그 전유경 전 비서관이 좀 열심히 뛰면 승산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본인도 뭐 최근에도 이제 자주 만나면서 그러니까 코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저는 이제 저기다가 보수적으로 경합이라고 분류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경합 우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으로 분석을 해주신 경기 의정부 각 국민의힘이 경합에서 경합 우세로 보고 계시다는 요건 상당히 좀 민감한 지역이네요. 경합에서 경합 우세면 아직 지금 21일 남았기 때문에 판세가 격차를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서 어느 쪽이 앞서느냐 이 문제가 아직 변수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지형에 관련을 기초로 해서 또 최근에 여론 상황을 보면서 격전지 분석 5곳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금요일 여론조사 발표 전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 하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듣고 싶은데요. 개항을 조사가 또 나왔네요. 네. 예. 어디서 했나요? 조사? 미디어 토마토에서 했는데요. 이번 개항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재명 46.6, 원희룡 41.4, 진보당 고혜경 3.2, 자유통일당 유동규 2.2 이렇게 나왔네요. 자유통일당 유동규 후보는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원희룡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 저는 미디어 토마토가 좀 그 좌파 성격의 매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각종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불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포인트 내로 따라 붙었다는 거는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그러니까 좋은 신호다. 그래서 뭐 제가 막 170석 얘기하면 최근에는 그 환호를 하시다가 최근 오늘 분위기 보면 회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인천 계양을에서 5%포인트 차이로 따라 붙었다는 거는 제 말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그 우리 아들 딸들 투표 단돌이 잘 하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게 그겁니까? 네, 그거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유권자들은 삼겹살 많이 사주고 소주 많이 사줘서 20대 30대 투표 많이 하게 하면 네, 됩니까? 막 아무 유권자나 사면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댓글도 보면 뭐 좌동은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선거 끝날 때까지는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힘을 합쳐서 이겨야죠. 이겨놓고 나중에 이 공과를 따지면 됩니다. 여기 사실은 댓글 다시는 분들은 다 보수파만 있는 건 아니고 일부는 이제 사실은 다른 쪽에 와서 작전을 하는 세력도 있어요. 이제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감안을 해서 하나하나 가리기는 어렵지만 작전도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댓글 다실 때 작전을 거는데 싸움판에 말려들면 댓글이 지는 겁니다. 싸움판은 할 때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되지 않는 예를 들자면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시면서 해야 제가 읽어드릴 댓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싸우는 서로 비난만 하면 제가 읽어줄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하고 나가셔야죠. 금요일 여론조사 결과 다 금요일 날 어떤 지역에 발표를 할 것인지 그 포인트 한두 가지만 설명해 네. 주시죠. 금요일은 이제 서대문을 박진 전 외교장관하고 김영호 민주당 의원 여기 조사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서대문, 동대문, 종로, 도봉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저는 한강벨트 아까 잠깐 다뤘지만 한강벨트의 어떤 우세 분위기를 우리가 북상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지역 중에 하나가 서대문이거든요. 그래서 박진 전 장관이 조금 늦게 가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오늘 조사 들어갔죠? 오늘하고 내일 조사 시작할 건데요. 네. 오늘하고 내일 조사인데요. 아직은 저는 이제 조국 바람이 조금 깨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0% 내로만 이게 격차를 좁히면 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최근처럼 막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동아일보, 그러니까 이 조사하는 데가 리서치앤리서치거든요. 네. 오늘 동아일보가 영등포 갑 조사 결과 발표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차이가 5%포인트밖에 안 나요. 저는 그 정도면 사실상 승리하는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서대문을 조사 결과를 저도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날 우리가 이게 동접 10,000명을 달성해서 이 국민의힘 110석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경영 소장님 모시고 총선 판세 가를 3대 이슈, 수도권 격전지 5곳 분석, 그리고 여기에 3대 벨트 지금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내일 모레 금요일에 서대문을 결과도 보면서 또 총선 판세를 발표하겠습니다. 근래 한 2주 사이에 여러 여론조사 변동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은 거쳐간다. 이렇게 지금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가면 이제 어떤 흐름이 사실은 그 거쳐가는 것이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이걸 계속 살펴보면서 또 그 바람이라는 건 뭐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바람은 뭔가 강력한 작동이 있으면 빨리 사라지죠. 그러니까 21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그 바람을 어떻게 밀어내고 흩어지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리한 상황이 굳어지지 않고 그것이 바람으로 날아가게 할 수 있는 주동적 역할의 문제도 남아있죠. 그 부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 추이를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음경수님 다음 주 금요일에 수금의 남자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